삼천냥. 왕실 군자금으로 쓰릴 은괴 3,000냥을 실은 수레가 첩첩산중 고갯길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남겨진 것은 단 2가지. 텅 빈 수레, 그리고 멍하니 서 있는 말 한 마리. 이를 수습해야 할 종사관 도지는 이 사건을 열흘째 풀지 못한 채 밤잠을 설치고 있었고, 조정에서는 세자저하에게 군자금 횡령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상소가 빗발쳤습니다. 귀신의 조화라고들 했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짓이 아니라고. 그런데 말입니다. 수레 밑을 손수 기어 들어가 수레 바닥을 살피던 산골 처녀 하나가 기어 나오며 옷에 흙을 탁탁 털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귀신이 이승의 은괴 3,000냥을 노잣돈으로 쓸 리 만무하지 않습니까? 수레 밑바닥을 보십시오. 귀신은 저런 것 따위를 달아 바닥을 열지 않습니다. 은괴는 하늘로 솟은 것이 아니라 굉음 속에 묻혀 아주 교묘하게 절벽 아래로 미끄러져 내려간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도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서 있던 훤칠하고 다정한 얼굴의 사내 하나가 아주 잠깐 그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오늘은 그 사내 이야기도 함께 해드려야겠습니다. 웃는 얼굴로 칼을 품은 사람의 이야기를. 어서 오십시오. 한지위의 야담입니다. 지난밤 우리는 비단창고의 비밀을 풀어낸 수연이 도진에게서 받은 옥노리개 안에서 자신의 이름 2글자를 발견하는 장면을 함께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그 노리개를 보고 거품을 물며 쓰러진 어머니. 어머니는 사흘째 의원방 안에 누워 있었습니다. 열은 내렸지만 깊은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었지요. 수연은 밤마다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그 곁을 지켰습니다. 낮에는 약초를 구해다 다리고 밤에는 잠든 어머니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 손이 참 거칠었습니다. 수십 년을 혼자 밭을 일구고 산을 오르내린 손이었지요. 수연은 그 손에 굳은 살 하나하나를 손가락으로 천천히 짚어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손이 나를 살렸구나. 며칠 전 도진이 조용히 다시 찾아왔습니다. 어머니의 상태를 걱정하며 의원 약값을 건네려 했지만 수연은 사양했습니다. 대신 도진은 품에서 낡은 헝겊 조각 하나를 꺼냈습니다. 수연이 내가 이 놀이개를 당분간 맡아줬으면 한다. 이것이 어떤 사연을 품고 있는지 너의 지혜라면 나보다 더 잘 풀어낼 것 같아서.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이 물건이 어딘가 너와 관련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들기도 하고. 수연은 말없이 놀이개를 받았습니다. 도진은 그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어머니가 빨리 쾌차하시길 바란다는 말을 남기고 돌아섰지요. 수연은 그날 밤 촛불 아래 놀이개를 오래도록 들여다봤습니다. 연꽃 문양 틈새에 검붉은 핏자국, 금속고리 안쪽에 아주 가느다랗게 새겨진 2글자 수연. 어머니는 아직 눈을 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수연은 이미 결심했습니다. 어머니가 깨어나기를 기다리는 대신 스스로 실마리를 찾겠다고. 이 핏빛 실타래의 끝에 누가 있든 기어코 찾아내고야 말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수연이 깊은 의문에 잠겨 있을 무렵 한양 조정은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군자금으로 쓰일 관은 3,000냥을 싣고 한양으로 향하던 수레가 강원도 험준한 산길 정상, 사람들이 귀신고개라 부르는 그 고갯마루에서 흔적도 없이 털려버린 것입니다. 보고를 들은 도진은 즉시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호송군사들의 진술은 하나같이 귀신 씻나락 까먹는 소리였습니다. 나리, 저희는 분명 정해진 길을 따라 수레를 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갯마루에 다다를 무렵
갑자기 산 전체가 뒤흔들리는 것처럼 엄청난 굉음이 터졌습니다. 하늘이 두 쪽 나는 줄 알았습니다. 거기다 눈도 뜰 수 없는 짙은 연기가 사방에서 피어오르니 저희는 그저 산귀신 인후한 줄 알고 저도 모르게 숲으로 도망쳤습니다. 잠깐이었습니다. 정말 잠깐이었는데 잠깐. 그 잠깐 사이에 수레 안의 은괴 3,000냥이 통째로 사라졌습니다. 도진이 현장에서 확인한 것은 기괴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수레는 그 자리에 멀쩡하게 서 있었습니다. 말도 줄에 묶인 채 그대로였습니다. 은괴를 담았던 나무 상자는 수레 주변에 널브러져 있었지요. 뚜껑이 열린 채로, 텅 빈 채로. 도진은 사흘을 꼬박 현장 주변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고갯길 위아래를 걸어가며 발바닥이 부르트도록 뒤졌습니다. 짐을 옮겼다면 반드시 사람의 발자국이, 수레바퀴 자국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3,000냥은 정말 연기처럼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사건을 보고받은 조정은 들끓었습니다. 이 군자금 수송을 책임진 것이 세자였기 때문이었지요. 상소가 빗발쳤습니다. 세자가 군자금을 빼돌렸다. 세자 주변에 역적이 있다. 어서 세자를 문책해야 한다는 소리들이 조정 안팎에서 쏟아졌습니다. 닷새 안에 은괴를 찾지 못하면 사건을 맡은 도진의 목마저 위태로울 절체절명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끔찍한 사건의 배후에는 처음부터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좌이정 대감이었습니다. 좌이정의 외동딸은 현재 전하의 총애를 가장 많이 받는 후궁이었습니다. 그 후궁이 낳은 어린 외손자를 다음 보위에 올리려면 지금의 세자를 끌어내려야만 했지요. 그래서 세자가 책임을 지고 있던 군자금 수송을 노린 것이었습니다. 돈을 빼돌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세자를 공격하기 위한 칼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었지요. 오랜 세월 권력의 자리를 지켜온 좌이정의 계략은 치밀했습니다. 그러나 그 치밀한 계획이 뜻밖의 곳에서 균열을 맞이하게 됩니다. 현장으로 향하는 도진의 옆에 한 사람이 다가와 나란히 걸었습니다. 홍문관교리 박윤겸, 도진의 10년지기 벗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눈매가 부드러운 사내였습니다. 언제나 입가에 따뜻한 미소를 달고 있었고 목소리는 낮고 다정했지요. 누구를 만나도 먼저 안부를 묻고 먼저 걱정해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포도청 사람들 사이에서도 홍문관에서도 그는 한결같이 사람들의 호감을 샀습니다. 도진도 그랬습니다.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벗이었고 서로 속마음을 털어놓는 사이였습니다. 도진이 힘든 수사로 지쳐 있을 때면 어김없이 나타나 술 한 잔을 건네는 것이 윤겸이었지요. 이복의 친구. 내 비록 칼을 찬 사람은 아니지만 이번만큼은 자네 곁에 있고 싶네. 함께 현장으로 가세. 내 두 눈으로라도 단서를 찾아 자네 억울함을 풀어주고 싶네. 자네가 와준다면야 든든하지. 그런데 이번 일은 정말 모르겠어. 도대체 수레에 실린 3,000냥이 어디로 갔단 말이냐? 귀신 고개라더니 참으로 묘한 곳이군. 자네가 사흘을 뒤져도 못 찾았다면 이건 사람의 짓이 아닐 수도 있네. 사람의 짓이 아닐 수도 있다는 말. 윤겸은 아무렇지 않게 던진 말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무렇지 않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윤겸의 속내는 독사처럼 서늘했습니다. 그는 좌이정이 거두어 기른 양아들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를 잃고 좌이정 집안에 들어온 뒤 그의 슬하에서 자라났지요. 좌이정은 영특한 윤겸을 친자식처럼 아꼈고 윤겸은 그 은혜를 갚기 위해 무엇이든 했습니다. 겉으로는 청렴한 선비였지만 속으로는 양아버지의 손과 발이 되어 은밀한 일들을 처리해왔지요.
이번에도 그랬습니다. 좌의정의 밀명이었습니다. 도진이 혹여 단서를 찾을까봐 수사에 합류해 교묘하게 헛다리를 짚게 만들고 시간을 끌라는 것이었지요. 윤겸은 다정한 표정 뒤에 그 생각을 완벽하게 감추고 있었습니다. 10년을 함께 지낸 도진조차 눈치채지 못할 만큼 아주 능숙하게 귀신고개에 도착했습니다. 왜 귀신고개라 불리는지 와보면 단박에 알 수 있었습니다. 양쪽으로 절벽이 깎여 있고 길 위로는 오래된 소나무들이 하늘을 가렸습니다. 한낮인데도 음습하고 서늘했습니다. 바람이 골짜기 사이로 흐를 때마다 어딘가 신음하는 것 같은 소리가 났지요. 텅 빈 수레가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도진이 며칠째 현장을 보존해 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윤겸은 수레 주변을 한 바퀴 천천히 돌아보고는 말했습니다. 수레는 멀쩡한데 그 안에 무거운 은괴가 사라졌다니. 이복의 도진, 솔직히 말해서 이건 사람의 솜씨가 아니야. 은괴 3,000냥이 얼마나 무겁겠는가? 그것을 눈 깜짝할 사이에 훔쳐 달아났다는 게 말이 되는가 말야. 차라리 인근 무당이라도 불러서 귀신을 달래는 편이 낫겠어. 도진이 이 말을 짚으며 고개를 숙이고 있을 때였습니다. 고갯길 아래에서 누군가 올라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흙먼지가 잔뜩 묻은 무명 치마에 집신을 신은 처녀가 산길을 홀로 씩씩하게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수연이었습니다. 도진의 연락을 받고 단숨에 달려온 것이었지요. 윤겸이 수연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위아래로 훑었습니다. 흙먼지 묻은 치마, 나뭇가지 하나만 꽂은 머리. 윤겸의 입가에 아주 짧게 그러나 분명하게 비웃음이 지나갔습니다. 이복의 도진, 저 처녀가 자네가 말한 그 산골 처녀인가? 아무리 다급해도 그렇지 나물 캐는 처녀에게 수사를 맡긴단 말인가? 두고 보게. 수연은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윤겸을 향해 눈 한 번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빤히 올려다봤습니다. 아주 잠깐. 그러더니 피 굳고는 곧장 텅 빈 수레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치맛자락을 걷어 올리더니 수레 밑바닥으로 쑥 기어 들어갔습니다. 저 처녀가 지금 뭘 하는 것인가? 보면 알걸세. 수레 밑에서 두드리는 소리, 손가락으로 긁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수연의 목소리가 수레 밑에서 울려 나왔습니다. 글 읽으시는 교리나리의 눈에는 귀신만 보이시는 모양입니다만 제 눈에는 사람의 얄팍한 꼼수가 보이네요. 나리들, 이리 와서 수레 밑바닥 판자와 옆 판자가 이어진 부분을 보시지요. 도진이 황급히 고개를 숙여 수레 밑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굳었습니다. 윤겸도 마지못해 허리를 굽혔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동자도 단 한순간 흔들렸습니다. 튼튼한 못이 박혀 있어야 할 수레 밑바닥 나무 판자가 쇠로 된 큼직한 경첩들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경첩. 문짝에 다는 그 경첩이었습니다. 마치 문처럼 밑바닥 판자 전체를 아래로 활짝 열 수 있게 개조된 수레였습니다. 수연이 수레 밑에서 기어 나왔습니다. 옷에 흙이 잔뜩 묻어 있었습니다. 수연은 그것을 아무렇지 않게 탁탁 털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범인들은 애초에 무거운 은괴를 짊어지고 산을 내려갈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하니까요. 3,000냥의 은괴를 짊어지고 험한 산길을 내려가려면 장정이 수십 명은 있어야 하고, 그러면 흔적이 남습니다. 범인들은 훨씬 영리한 방법을 썼습니다. 도진이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물었습니다. 어떤 방법이냐?
수연이 술의 옆면을 손가락으로 천천히 짚어가며 설명했습니다. 먼저 이 수레입니다. 이 수레는 이미 오래전에 바꿔치기 된 것입니다. 원래 관아 수레와 겉모습은 똑같지만 안에는 이렇게 경첩이 달린 밑바닥이 있지요. 수레를 출발시키기 전 누군가 몰래 수레를 바꿔치기 했습니다. 관아 안에 범인들의 내부자가 있다는 뜻입니다. 윤겸의 표정이 잠깐 굳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부드러운 미소를 되찾았습니다. 누구도 눈치채지 못할 만큼 빠르게. 수레가 귀신곡의 정상에 다다를 무렵 범인들이 미리 준비해둔 화약을 터뜨렸습니다. 산 전체가 울리는 굉음과 짙은 연막. 호송 군사들이 귀신이 노한 줄 알고 혼비백산하여 달아난 사이 숲에 숨어 기다리던 자들이 뛰어나왔습니다. 그리고 술의 밑바닥에 빗장을 풀었지요. 술의 바닥을 열었다고? 그럼 그 무거운 은괴들이 우르르 쏟아지며 엄청난 소리가 났을 터인데. 그러니까 그토록 큰 굉음이 필요했던 겁니다. 화약 소리 속에 은괴가 쏟아지는 소리를 완벽하게 묻어버린 것이지요. 도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사흘을 뒤져도 보이지 않던 것이 이 처녀의 입에서 한 올 한 올 풀려 나오고 있었습니다. 수연이 술의 옆으로 걸어가더니 절벽 쪽 흙바닥 앞에서 멈췄습니다. 자, 그럼 수레 밑에서 쏟아진 은괴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쏟아진 그 자리에 그대로 있다면 흔적이 남아야 합니다. 그런데 도진 나리께서 사흘을 뒤지셔도 아무것도 없었지요? 그렇다. 은괴가 쏟아진 자국도 끌린 자국도 없었어. 왜냐하면 은괴들이 그 자리에 떨어진 것은 맞지만 상자 안에 은괴만 가져갔고 주변만 잘 정리했으니까요. 그것도 짧은 시간 안에요. 이 기렵 절벽 쪽을 보십시오. 수연이 수레가 서 있던 자리 바로 옆 흙바닥을 발끝으로 조심스럽게 쿡쿡 찌르기 시작했습니다. 단단한 흙인 척했지만 발끝에 닿는 감촉이 달랐습니다. 속이 비어 있었습니다. 수연이 무릎을 꿇고 두 손으로 흙을 걷어냈습니다. 낙엽과 흙을 덮어 교묘하게 위장해둔 것이 벗겨지자 그 아래에서 굵은 나무를 이어 만든 통로가 드러났습니다. 절벽 아래 강가까지 곧장 이어져 있는 거대한 나무 활대였습니다. 수레 밑에서 쏟아진 은괴들은 이 활대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활대를 타고 순식간에 절벽 아래 강가로 미끄러져 내려갔지요. 은괴를 훔친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활대를 타고 내려간 뒤 활대 입구를 흙과 낙엽으로 덮어 흔적을 지운 것입니다. 3,000냥의 은괴는 지금쯤 강가 어딘가에 숨겨져 있을 겁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바람 소리만 고갯마루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도지는 활대 입구를 들여다봤습니다. 안쪽에는 아직 나무 결을 따라 은괴가 쓸린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3,000냥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나무 표면이 깊게 패여 있었지요. 도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수연을 바라봤습니다. 수연은 무릎에 묻은 흙을 툭툭 털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알았느냐? 발로 흙을 쿡쿡 찌르기 전부터 이미 여기에 무언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 수레가 그 자리에 딱 멈춰 서도록 범인들이 유도했어야 합니다. 수레가 조금만 앞뒤로 틀어져도 활대 위로 은괴가 쏟아지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길을 살폈습니다. 수레바퀴가 정확히 그 자리에 박히도록 길에 아주 작은 턱을 만들어 뒀더군요. 흙 속에 박아 넣은 나무 토막이었습니다. 발로 밟으니 느낌이 달랐고요. 도지는 즉시 군사들을 절벽 아래 강가로 보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아래에서 함성이 들려왔습니다. 갈대밭 사이에 숨겨진 나룻배 안에서 나무 상자에 빼곡히 담긴 은괴들을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3,000냥 전부였습니다. 은괴를 되찾았다는 소식에 고갯마루에 있던 사람들이 환호성을 올렸습니다.
도진도 안도의 숨을 내쉬었지요. 그런데 그 환호 속에서 홀로 웃지 않는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박윤겸이었습니다. 윤겸은 저 아래 강가에서 은괴 상자들이 올라오는 것을 바라보며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부드럽게 웃고 있었지만 그 눈 안에는 시커먼 것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양아버지의 치밀한 계획이 저 이름 모를 산골 처녀 하나 때문에 수포로 돌아갔으니까요. 윤겸은 천천히 수연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수연이 은괴 수거를 지휘하는 도진을 바라보며 서 있을 때였습니다. 윤겸이 그 옆에 조용히 나란히 섰습니다. 정말 놀라운 지혜구려. 낭자가 아니었다면 이 사건은 영영 미궁에 빠졌을 것이오. 내 평생 이토록 총명한 여인은 처음 봤습니다. 과찬이십니다. 그냥 보이는 것을 말했을 뿐입니다. 보이는 것을 말한다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지요. 낭자처럼 세상을 꿰뚫는 눈을 가진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소? 윤겸의 칭찬은 진심처럼 들렸습니다. 목소리에는 따뜻함이 배어 있었지요. 수연은 고맙다고 짧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윤겸의 시선이 아주 자연스럽게 칭찬이 끝나는 여운처럼 부드럽게 수연의 치마 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멈췄습니다. 아, 그리고 낭자의 치맞춤에 걸린 그 노리개 말입니다. 참으로 아름답구려. 수연의 숨이 턱 막혔습니다. 도진에게서 받아 임시로 차고 다니던 옥놀이개. 치맞춤 안쪽에 깊이 넣어뒀다고 생각했는데 술의 밑을 기어 들어갔다 나오는 과정에 흘러나온 모양이었습니다. 연꽃 문양이 새겨진 푸른 옥이 햇살 아래 반짝 빛을 냈습니다. 수연은 재빨리 놀이개를 치마 안으로 밀어넣으며 말했습니다. 약초를 캐다가 흙 속에서 우연히 찾은 옥조각입니다. 예뻐 보여서 제가 직접 매듭을 달았지요. 산을 험하게 다니다 보니 피도 묻고 때도 탔습니다만 그래도 애착이 가서 차고 다닙니다. 윤겸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러나 그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참으로 이상하구려. 우리 아버님께서 아주 오래전부터 찾아 헤매시던 물건과 놀랍도록 빼닮았으니 말입니다. 아버님이 그 물건 이야기를 하실 때마다 얼마나 애통해 하시던지 잃어버린 것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그 물건에 얽힌 사연이 참으로 슬프다고 하셨지요. 수연은 윤겸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미소, 다정한 목소리, 걱정하는 척하는 눈빛. 그러나 그 눈빛 가장 안쪽 아주 깊은 곳에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차가운 계산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떠보고 있습니다. 내가 이 놀이개의 의미를 아는지, 내가 누구의 핏줄인지. 날이 잘못 보신 겁니다. 세상에 비슷한 물건이 하나쯤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저 예쁜 돌멩이입니다. 하, 그렇겠지요. 내 눈이 어두웠나 봅니다. 실례했소. 윤겸은 가볍게 고개를 숙이고 돌아섰습니다. 도진 쪽으로 걸어가며 어깨를 토닥이고 수고했다고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전히 다정하고 온화한 목소리였습니다. 수연은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얼굴에는 아무것도 내보이지 않았습니다. 저 사람은 알고 있습니다. 놀이개를 보는 순간 저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한순간, 딱 한순간이었지만 수연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낯선 물건을 신기하게 바라보는 눈이 아니었습니다. 오래 찾아 헤매던 것을 드디어 발견한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그리고 수연은 또 하나를 깨달았습니다. 저 사람이 방금 한 말. 우리 아버님. 저 사람의 아버지가 이 놀이개를 찾아 헤맸다는 것. 수연의 뇌리에 스치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한양 장터에서 어머니를 공포에 떨게 만들었던 그 가마의 주인. 그렇다면 저 사람은 그 인물의 아들이거나 그에 준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 아버지란 사람은 이 놀이개를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이 놀이개가 있는 곳을 찾아 헤맨 것이다. 이 놀이개가 어디에 있는지 알면 이 놀이개의 주인이 어디 있는지 알게 되는 것이니까. 수연은 천천히 치마 안에 놀이개를 손바닥으로 덮어 쥐었습니다. 이제 시간이 없습니다. 저 사람은 오늘 본 것을 반드시 누군가에게 전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움직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어머니를 산속에 두면 위험합니다. 그러나 자신도 혼자서는 이 거대한 것과 맞설 수 없습니다. 수연의 눈이 도진을 향했습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뿐이었습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사라진 3,000냥의 비밀을 풀어내어 세자와 도진을 위기에서 구해낸 수연. 그러나 그 빛나는 추리가 오히려 화를 불렀습니다. 박윤겸의 눈에 포착된 것입니다. 다정한 미소 뒤에 칼을 품은 사내. 그 사내의 눈이 수연을 향했고 수연은 그것을 눈치챘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다시 산속으로 숨어들 것인가? 아니면 이 거대한 것을 정면으로 마주할 것인가? 어머니의 손에 새겨진 수십 년의 굳은 살을 떠올리면서 수연은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숨지 않겠다고. 호랑이의 목줄을 쥐기 위해 기꺼이 짐승의 굴로 걸어 들어가겠다고. 이어질 제사화에서는 마침내 한양 도진의 곁으로 합류한 수연이 권례에서 벌어진 끔찍한 사건과 마주하게 됩니다. 좌의정이 자신의 외손자를 보위에 올리기 위해 또다시 세자를 위협합니다. 과연 수연은 좌의정의 추악한 민낯을 벗겨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18년 동안 숨겨온 비밀을 어머니는 어느 날 밤 어떻게 털어놓게 될까요? 오늘 밤도 한지 위의 야담과 함께 해주셔서 참으로 고맙습니다. 따뜻한 이불 속에서 모든 시름 내려놓으시고 편안한 꿈자리 드시옵소서. 안녕히 주무십시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박윤겸, 믿었던 벗인 줄만 알았는데. 댓글로 이야기 나누시죠. 다음 화가 기다려지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